달마가 질문한 것. 달마가 우리의 이 중국 땅에서 선불교라는 새로운 불교 방법, 이 선불교라는 걸 처음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당연히 선수행의 길로 가는 사람은 이거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취미 스님이 선수행할 때 쓰고 있는 도구 하나를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 때려버려요. 이 때리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지금 용화라는 스님이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이 뭐예요? 궁금증 아니에요. 뭐가 왜 그렇지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인지 부조화에 대한 거예요. 난 이거 알고 싶은데 그걸 몰라요. 그래, 그거 알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용화는 선수행자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자신 안에 마음속에 가장 가운데에 들어있는 궁극적인 의문의 의심 덩어리를 던졌잖아요. 달마조서의 근본 취지가 뭐죠? 무슨 뜻이죠? 이게 자기 안에 있는 말하자면 인지부자의 핵심적인 문제, 덩어리를 탁 던지니까 그 자리에서 한 대 때린 거예요. 자, 그 때렸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인지부조화의 문제를 던졌는데 해결을 한 대 때리는 걸로 이 고승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 용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리액션, 새로운 그 반응이 뭐냐면은 때린 거는 뭐 선생님이 마음대로 때리십시오. 그렇지만은 달마가 이쪽에 온 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답을 내렸어요. 즉 달마의 뜻이 이런 거 아닌가, 달마의 뜻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때리는 게 그 때리는 거 관계없이 나는 달마 스님의 뜻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답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고승인데 갔다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회칙이 결국은 여기에서 용화 스님의 이 달마가 동쪽으로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우리 생활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고통은 애 입시에 좋은 학교 가고 취업하고 뭐 애 좀 장가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현실적인 거지만 이 사람은 선수에 가는 길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각각이 자기가 욕망하고 알고 싶고 해결되고 싶은 것에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누구든지 인지 부조화하고 걱정거리를 고통이죠.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르지만 이 용화가 갖고 있는 문제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은 다르지만 질문의 근본적 성격의 뿌리는 비슷해요.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가 원하고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갈증을 느끼고 그 딜레마에 빠져 있죠. 자기한테 가장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 그 갈등, 인지 부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 불교에서 오늘 찍은 그런 문제를 이 선사들은 어떻게 해결해서 가르쳐 주는가? 그게 이 칙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한 대 때렸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한 대 때리면 다 해결되면. 여러분도 어디 가면 한 대 맞으면 해결되나요? 용화처럼 때린 건 좋지만 난 그 문제 한 개도 해결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임재인대 가도 똑같아요. 자, 이 칙은 그런 건데 일단 한번 리뷰해보고 평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설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자, 아까 제가 불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지 부조화, 즉 고통, 마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근데 그 마음의 갈등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요? 머리 굴리기에서부터 왔어요. 머리 굴리기에. 즉 이 사람은 지적 질문을 한 거예요. 달마가 도대체 중국 땅에 왜 왔지? 하고 생각을 통해서 탁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때린 사람이 뭐냐면 그 한탈 때리는 게 그러한 지식의 질문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강한 자극을 줘서. 근데 이 용화 스님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뒤에서 평창에서 뭐라고 했냐면, 때리는 사람은 지적 질문을 그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한 방 때려가지고 더 이상 지적 질문을 계속하는 한 그 사람의 갈등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좀 요거 해결이 안 되면은, 자, 우리가 이미 앞측에서 했어요. 제7측에 나옵니다. 조주 스님이 유명한 말 있죠. 반장, 우리 최 반장 선생님 졸지 마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조주 스님 지도문안하고 꼭 이어서 나온 게 뭐예요? 혐간택 부재명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지도문안, 그게 쉽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등 해결하는 거, 아니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한 대 때리는 게 그거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해결한 지적 갈등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온 거는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증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분석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답을 줬어요. 일단 어렵지 않다. 쉬운데 뭐해? 간택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클리어, 내 판단은 분명해. 이런 걸 좋아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네가 끝없는 갈등으로 몰아가는 길밖에 안 된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이런 지적 딜레마, 우리의 갈등의 마음속의 갈등은 지식을 통해가 문제를 질문하고 답하고 계속 증거되고 하는 한 그 고통은 반복된다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어렵게 생각하고, 어려운 건 왜 어렵냐? 지식을 끝까지 추구할 때문에 어려워요. 딱 맞은 순간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참 무척 없는데 왜? 습관이, 그거 왜 그렇지? 황당하게 그거 무슨 소리야?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습관화된 지적 질문, 계속 머리 굴리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빠져나온 길은 사실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쉬운 게 뭐냐? 자꾸 판단하는 거 안 하면 된다. 그 여러분이 이게 일단 그 말 하면은 여러분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사람 살아가는 건 어떤 판단을 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옳은지, 그런지. 그거 하는 게 사람 사고 똑똑하게 사는 길인데 그거 하지 마라 하는데, 그러나 답은 그거 하지 않는 것이 해결이에요. 우리는 지적 판단에 너무 훈련된 나머지 안 하는 게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 굴고 갈등이 왜 그렇지 왜 그런데 한 대 탁 되면 일단 신체적 자극하고 딱 와요. 그런데 때려 그 충격이 와도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더 이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리 아프게 갈등하고 하다 안 되면 뭐예요? 해결 방법이 없으면 시간이 약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 막 집요하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자꾸 하면 그 문제로부터 내가 느슨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게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머리 굴리기 하고 계속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알면 저것이다 이런 데 막 시달리니까 이게 끝없는 고통 속에 헤매인 게, 그게 지혜 아름아리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지혜 종사라고 그러고, 말 가지고 언어 가지고 논리 가지고 끝까지 그게 지식이죠. 이 지식의 길을 가는 한 우리는 실제적 삶의 해방은 가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게 다시 다른 말로 제가 이게 깨달음이란 뭔가 지식 추구의 방법을 파탄내고 거기서 벗어나온 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 하면은 또 분석해요. 얼마나 계속 이 머리 굴리기에 얼마나 강력하게 훈련됐는지. 그렇지 않다 하면 그거 황당하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이 속박의 구렁텅이에 빠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선사들이 결국 여러분한테 잠자면 돼요. 여러분이 머리 굴리가 분석해 그것이 판단하는 게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깥은 해결될 수 있어도 나인데는 해결 안 돼요. 결국은 해결은 내 안에 인지 부조화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해결은 내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칙이 사실은 이게 반복된 얘기인데 오늘은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미 했던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듣기지 않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요 칙이요. 이 지금 용화 스님이죠. 그래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용화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때리려면 때리시오. 나는 달마조사가 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여기 온 이 중국 땅에 온 까닭이 없다고 본다라고 딱 말.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대선사들이 어떻게 하든 자기는 하나의 판단 속에 딱 하면 꼭 본분석었죠. 외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판단 속에 자신 고유의 생각을 지키니까 꼭 본분사에 충실한 거죠. 아니에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밝은 선사는 그걸 구분하죠. 그 자기 지적 판단,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항해서 무슨 뜻이 없다거나 기본적으로 지식 그 판단이에요. 그 판단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승려가. 그러니까 여기에 제2제에 빠졌다 그러고 앞에를 제1위제에 못 돌아갔다. 2제라는 건 지식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이해되는 거고 1위제라는 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식으로서 자기나름대로 고집스럽게 자기 견해에 자주적으로 뚜렷하게 해석한 거지만은 깨달음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 평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인데 가냐? 유명한 덕산 스님인데 가게 돼요. 덕산 스님인데 가서 이제는 호기가 있어서 용화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인데 막야의 보검이 있는데 이걸 내가 탁 찍고 스님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덕산 스님이 머리를 쑥 내면서 와 그러면서 잘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화 스님이 스님의 머리는 떨어졌습니다. 하고 멋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가만히 싱긋이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용화 스님이 이번에는 동산 양계, 동산 스님인데로 가요. 동산 스님인데 갔더니 만나서 동산 스님한테 뭐라 어디서 왔냐? 덕산인데 갔다. 그 덕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덕산에서 무슨 뭔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보검을 들고 스님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 말하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동산 스님이 그 자른 머리를 나인데 내밀어 봐라, 받쳐봐라 이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예요? 전부 머릿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인 판단과 논리에서 목을 내도 이 사람은 떨어졌다라고. 이 사람이 내가 보금을 가지고 당신의 머리를 자른다 할게. 자, 잘라라. 이러니까 자르지 못하고 말로서 내가 잘랐습니다.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 지가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적 판단이고 실제적 삶하고는 녹여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동산 스님이 그러면은 네 지적 판단을 나인데 그 자른 머리를 그 덕산에 자른 머리를 나인데 받쳐봐라 하니까 받칠 게 없죠. 왜? 지식 노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과 정말 삶의 실질적하고 그 거리감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끼고 그 말을 듣고 깨우쳐요. 제가 끝까지 지적 노름을 했다라는 걸 깨우치고 참여를 하고 이제 덕산 쪽에 향해서 향을 가지고 참배를 하고 그 구배 지례를 해요. 고맙다고. 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칙은 그 후에 처음에는 취미와 임재를 만나서
달마조사가 온 까닭을 물었고 나름대로 지가 독자적인 대회인데 여기는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아까 그 이야기는 덕산 스님하고 동산 스님을 만나면서 마침내 깨우치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 수련 중간 과정의 얘기가 오늘 칙이에요. 이제 5분쯤 남았는데 제가 이 칙을 이렇게 쭉 그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그 송에 보면은 설두 스님이 송을 붙이는데요. 설두 스님의 이 송은 뭐 용화산 안에는 그 154페이지 용화산 안에 있는 용은 눈이 없다. 그죠? 그래서 죽은 물 속에서 어찌 옛 풍모 즉 임재승이나 이런 고풍 그 대덕들이 그 풍모를 떨칠 수 있겠는가? 뭐 선판과 포단을 사용할 줄도 모르니 오히려 나에게 설두 스님이 나에게 그걸 갖다가 오히려 바쳐라 뭐 그런 신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그 평창에 보니까 이 설두 스님이 이거 말고 또 송 같은 염을 해요. 그 시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 시가 이 쓰면은 시간이 안 맞는데 일단 말로 할게요. 내귀절의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는 도화당년의 동정. 도화라는 건 그림도자, 화란 그림 화자. 도화는 그 그림이죠. 그림 속에 있는 동정호를 내가 무척 좋아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뭐냐면은 그랬는데 동정호의 물결 속에 어려 있는 72개 봉우리는 해마다 푸르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 그런데 이제 와서 이금고와 그래서 이제는 높은 데에 누워서인데 이건 뭐냐면 인생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인생 그 속에 빠져서 할 때보다도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면 자기 인생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리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고와 높은 데에서 내 살아왔던 과정을 한번 사전사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짚어 보니 생각해 보니 돌병풍에 기대에 있는 내 같은 놈이 거기에 또 하나 있더라. 이런 시예요. 아주 멋있는 시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림 속에 있는 동정호를 무척 좋아했었지. 동정호라는 게 중국의 아주 제일 큰 호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호수를 그림 속의 동정호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그 팔정도 하면서 제일 끝 전에 정념할 때 진짜 우리가 깨달아서 마지막 해탈 안정된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진짜 베이직한 생각은 뭘 가졌냐? 무아. 즉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동정호는 이 인생을 살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의 헛개비 같다고 그랬잖아요. 환몽, 꿈 같고 판타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헛개비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당하면 그게 전부 애절하고 안타깝고 막 붙잡고 싶지만 지나고 나면은 다 부질없고 한바탕 그림 같고 흩어져가는 요지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저 동정호도 어쩌면 그림 속의 동정. 이게 그 동정호가 그림 같다면 인생이라는 걸 내가 리얼하다고 살았던 것이 뒤에서 가만 보면 그게 다 그림 속의 한 장면하고 같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림 속의 동정호를 나는 무척 좋아했지.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한바탕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림 도화지 속에서 내가 그걸 크게 안타까워 애절하고 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72개 봉우리, 그 동정호 물결 속에, 그러니까 그 꿈 속에 또 애절하게 막 그 어리는 72개 봉우리는 그 27살 살았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내가 그때마다 다 그게 어리는 걸 내 인생의 한 청춘이라고 푸르렀지. 그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올해도 난 건강하고 뭐 여행도 갔다 오고 난 좋아했지. 그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그걸 다 끝나고 나서 인생을 이제 리뷰가
더 나쁜 단계에서 고대에서 내 인생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내라는 존재는 진짜 쓸데없는 돌병풍에 기대해 가지고 덩그렇게 허상처럼 또 그런 것이 그런 나였구나. 그런 시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무아 자신을 여러분의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붙잡고 앙앙불락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때는 이 고통스러워요. 그걸 넘어설 때 우리가 별 것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한바탕 긴 꿈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폭넓은 생각을 가면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억을 그렇게 고수하고 이거 맞다 하고 그걸 앙앙불랑하고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커패시티를 마음의 커패시티를 늘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 빠지고 집착하게 되면은 고통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얼개들이 다 그림 같고 뜬구름처럼 이거 헛개비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마음 보세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거 그거 따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한번 물러서서 그런 마음을 보면은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요 치기예요. 대체로 시간을 맞췄네. 10분.